네, 지금부터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자장교수님을 비롯해서 발제자님, 토론자님 전부 무대에 착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를 이 학술회의의 자장이신 이인재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재입니다. 조금 전에 세 분 발제자님께서 아주 훌륭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기 교수님께서 2024년에 다시 보는 임진전쟁이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에서부터 경과, 결과, 그리고 또 병자호란에까지 이어지는 그 장대한 히스토리를 아주 알차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임진왜란의 흐름이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아주 또렷이 뇌리에 새겨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주제를 너무 좋은 옥고를 잘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정 토론에서 하기로 하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역사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또 보는 평가자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 벌써 이제 4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30년 전의 임진왜란 때 그때 상황은 어떠냐냐?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60여 년 전 중종 때에 인구 통계가 387만, 중종 25년 1531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인구가 387만, 그리고 명종 2년 1547년 때에 416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1592년 그 무렵에는 조선의 인구라고 하는 것이 5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한만으로도 벌써 5천만이 넘지요. 그리고 경제 규모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GDP가 얼마였는지 모르고 또 400년 동안에 엄청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수평 비교는 곤란하지만 아마도 100배는 늘어났을 것이고 또 인구가 10배로 늘어난 걸 생각하면은 당시의 조선 경제력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1000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조의 교지가 이순신에게 조달하는 데는 그 당시에는 열흘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0분도 안 걸리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한명기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평가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임진왜란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고 또 조명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일 먼저 노영구 국방대 교수님께서 한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노영구로 합니다. 웬만하면 제 이름 기억 못하시려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발제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처음에 누가 어떤 분 발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맡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고 좀 토론 잘못 맡았다는 생각을 받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한명기 선배님 피해 다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명기 선배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크게 미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자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됐을 때 잘 모르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한명기 선배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저도 선배님의 어떤 글에 대해서 보면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조금 더 보완한 요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 전쟁을 일본에서 이제 블로크 게이로액기라고 합니다만 이 액기염이에 대한 용어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이 용어가 발표문에서는 이제 1910년 한국에 대한 강제 병탄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언급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해는 없습니다만 이 액기염이가
그 기본적 사전적 의미로는 민중을 동원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민중 또는 인민을 동원한 대규모 전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세기 전반의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사 책에서는 대체로 대규모 전쟁에 대해서는 액기한 표현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표적인 책이 이제 1500년에 나왔던 일본 조사책입니다만 그래서 2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인지도란을 블록 계조の액기라고 명명한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당시 일본에서 어떤 전쟁 사용을 바라보는 좀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던 경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볼 때 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글의 가장 매력적인 글이 이제 현재의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인데 임진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대로 바라볼 부분이 이제 결국 약차성의 극복, 한반도 세력의 약차성 극복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태도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명 선배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 한반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16세기 존사회를 바라볼 때 약체성이라는 관점만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파워의 어떤 약체성 면을 보기보다는 파워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조선의 연성 파워, 경성 파워라고 하는 국력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적 측면을 본다면 그래도 16세기 전반을 거치면 상당히 좀 경제 측면에서는 다소 향상된 측면이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경제적 측면 아니면 경선 파워에 대한 어떤 측면보다는 이러한 힘을 적절히 사용하고 또 동시에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적진 반영,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는 주변 지역 관심의 확대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마 인지도란에서 우리가 상당히 초반에 수세에 몰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슨 이야기냐면 15세기와 16세기를 비교해 본다면 15세기는 어찌 보면 16세기보다 국력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영향 행사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6세기 문제는 그 경선 파워 측면을 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주저된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역사학의 과제를 많이 말씀을 합니다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쟁과 그 미중 패권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은 그 패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만들어진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문제도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동아시아 사회를 이렇게 우리 쭉 본다면, 미중 패권 교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중국의 어떤 세력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고 미국 세력 일시적 위축이라고 하는 또 동시에 그 양상이 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환경을 봐야 것도 중요합니다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시킬 거냐 이것도 아마 동아시아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임진왜란의 교훈은 아마 저는 볼 때 일본의 국력의 강대화도 있습니다만 명으로의 어떤 조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어떤 연대가 오히려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어떤 실패의 경험담으로 보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영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그 블로크 게이츠노 에키라는 말이 과연 진짜 이 강제 합병 이후에 만들어진 의도에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대규모 전쟁을 에키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말씀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외란이 끝나고 나서 그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인들이 대체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혹은 사만 정벌 이런 식으로 이 정벌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 춘추 좌시전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후가 잘못한 것을 그 상급자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벌하는 차원에서 쳐들어가서 혼을 내주는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삼한정벌이든 조선정벌이든 이 정벌이란 말 속에는 이 조선에 대한 한 등급 낮은 국가라고 하는 분명한 멸시의식이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이면 이제 강제 병합이 됐고 그 이전에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히데요시를 조선에서 생각하듯이 침략자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일본의 무위를 바깥 세계에 떨친 선구자 같은 이미지로 격상을 시켰던 상황으로 보면 이때 한국에 대한 멸시관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왜 굳이 1910년 이전까지 정벌이라고 쓰던 것을 역이라고 하는 얼핏 들어봐도 대단히 무미건조하고 별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용어로 바꾼 것은 분명한 어떤 한반도 자체를 획득한, 획득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후에 결국 조선을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고심 끝에 만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 교수님과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 국력의 어떤 하드 파워와 관련해서 약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약체라고 생각하는 선언적인 그 맥락이 더 문제다. 그 말씀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글쎄요,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노 교수님이 15세기보다는 16세기 국력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죠. 뭔 말이냐면, 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만 노 교수님 말씀처럼 국력이 아니라 그 국가 내부의 어떤 정치적 안정성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좀 진취적이고 탄력적인 대외 인식, 외교 능력 이런 것도 넓은 범주에서 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이 16세기는 말씀처럼 그 명나라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도가 15세기보다는 훨씬 높아졌거든요. 자, 그래서 명 자체를 절대화하고 그런 절대화된 명의 인식은 결국 어떤 부수적인 문제점을 낳냐면 명 혹은 한족 이외의 나머지 민족이나 국가는 다 오랑캐 내지는 저열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노 교수님은 명과 조선이 이렇게 합쳐져서 외부의 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 중에 조광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광조가 중종에게 총애를 받고 이제 조정에서 중심 인물로 떠올랐을 때 그 함경도 지방에서 속고내라고 하는 여진족이 함경도를 침략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약탈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중종이 그 속고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이 조정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종이야 모든 신하가 이구동성으로 합의한 것은 속고내를 공격할 때 소문을 내고 공격하면 이자가 도망쳐서 드러내지 않을 거니까 요즘으로 치면 경찰 특공대를 한양에서 파견해서 몰래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자를 잡아 처단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시중일관 끝까지 반대한 게 조광조입니다. 반대 명분은 뭐냐면 이 당당한 문명국이 오랑캐를 꼼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기습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16세기에 사실은 퍼져가면서 이 조선의 어떤 어쩌면 15세기가 갖고 있던 그 유연성이라든가 탄력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물론 거기에는 뭐 성리학이 갖는 경직성의 어떤 측면도 작동을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뭐 총체적인 국력을 약화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언뜻 발표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선은 오히려 상당히 이 외란을 통해서 이 16세기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조를 이 서울을 버리고 위주까지 도망친 형편없는 군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선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그때 선조가 서울에서 뭐 결사항전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포로가 되거나 했으면 전쟁이 더 이상하게 꼬였을 것인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선조가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그 일본군에게 노획한 조총을 자기가 직접 장인들하고 만들어보는 정도 수준까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평은 오히려 왕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조라는 사람의 순발력이라든가 이 전쟁을 통해서 갖게 된 이 냉정한 어떤 국제적 현실에 대한 이 새로운 각성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 노영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 파워 확보를 우선하지만 그 내면화된 약체 인식. 근데 이제 아예 16세기 아까 조광조 같은 류에서는 약체 의식 자체가 내면화된 거라기보다는 너무 모든 현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조금 둘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환경에 맹목적으로 순응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환경 자체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태도를 가질 거냐. 뭐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제 이 글의 뒷부분에 이제 성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의 방향은 맞지만, 과연 오늘날 한국 사회가 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여나 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들이 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이 굉장히 급박한 이 현실에 대한 대안을 이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우리가 이 상황에 좀 더 긴장을 하고 좀 시쳇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지,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노 교수 입장에 환경을 개선하려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노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 교수님의 아주 명해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듣다 보니까 참 새삼스레 일본말로 액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나네요. 사실 분독 게이초는 일본의 연호지 않습니까? 1592년이 분독 원년이고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이 게이치오 3년. 그래서 이제 분독 노 에키, 게이치오 노 에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청일 전쟁은 뭐냐? 그러니까 메이지 순항 때에 일어났으니까 메이지 노 에키, 노일 전쟁도 마찬가지죠. 메이지 노 에키라고 해야 될 텐데, 청일 전쟁, 노일 전쟁은 전쟁이고, 그리고 임진 전쟁은 에키다. 한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긴 전쟁은 전쟁이고 그렇지 못한 전쟁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하는 그런 배경은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겠지요. 전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특히 노일 전쟁, 황인종으로서 처음으로 백인종을 굴복시킨 전쟁이다. 전쟁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아주 자랑스럽고 자기 나라의 무위를 세계에 떨친 전쟁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사 기술을 하는데, 물론 임진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 청일 전쟁이나
노일 전쟁에 비하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감이 들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발제하신 전호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솔직하게 그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시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많은 만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평화를 위해서 온고지심의 정신을 살리겠다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경록 연구원님께서 지정실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경록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학술회의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을 맡게 된 전호 교수님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표자는 본 발표를 통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 일본의 연구사를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로 만행으로 보는 그 일본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평화를 위해서 역사 사건으로서 임진 전쟁을 온고지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향후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전체 논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첨언을 덧붙여서 이제 고견을 정해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연구사 정리에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일국사 중심의 연구 경향을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대체적으로 하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일국사 중심을 좀 탈피해서 동양 삼국의 관점에서, 즉 국제적인 관점에서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전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일본의 연구 경향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해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점은 좀 전에 그 차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좀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역사학을 전공하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 시대의 다양한 사료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 연구를 합니다. 개인 자료와 국가 차원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들이 있겠죠. 개인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전쟁의 피해 그리고 전쟁의 아픈 경험들을 소수해 놓고요. 국가 차원이나 관찰 자료들을 보면 이제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전쟁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만행이나 참상을 아주 밝혀내서 그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조선, 명, 일본이라고 했을 때 임진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이 정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또는 명이 역사 흐름에서, 일본이 또 역사 흐름에서 각각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의 질국의 역사로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발표문은 발표자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실 때 간단하게 내전말로 깔끔하게 하셨듯이 전체 내용이 너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 좀 듭니다. 임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조선이나 명에 영향을 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일본 자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의 역사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평화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만행과 정상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실제 임진 전쟁을 통해서 일본인 자체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경향이 있는가 이 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感想です。それでは1点目について、私の意見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人身戦争を、不可物、添え物のように扱う既存の研究者の傾向に対する、私の発表者の意見です。 예, 먼저 임진전쟁을 일본사의 첨가물, 부가물로 다루고 있는 그 연구사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反省を込めて言えば、私も2001年頃までは、不可物のように扱っていました。 예, 저 자신도 반성을 겸해서 말씀드리자면 2001년 지금까지는 저 자신도 임진전쟁을 일본사의 부가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人身戦争のことをしっかり把握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 뭐一度 人身戦争、イムジメランのことを、人身戦争のことを、しっかり把握していなかった。 예, 죄송합니다. 임진전쟁이라는 것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で、私は2001年頃には、土佐、高知の大名を専門にしていた時期があります。 예, 전 2001년에는 이제 고치 예전에는 토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영주 다이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長宗我部という大名です。 예, 초소카베라는 다이묘입니다. 長宗我部も、人身戦争で2度朝鮮半島に渡ってきます。 예, 그 초소카베도 임진 전쟁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한반도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その長宗我部が朝鮮でどのような軍事行動を取ったということは、私も含めて日本の研究者は、しっかり把握してなかったです。 그 조소카베라는 다이묘가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군사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特にチェムニューチェラン、テイグサイランの動向を私は資料をもとに考えてみたんですが、次々と新しい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 예, 특히 그 정유재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여러 사료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やはり人身戦争のことを、しっかり把握しないと、日本の大名の研究は進展しないと、考えてますので、不可物のように扱う研究者は、十分には研究し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예, 역시 임진 전쟁을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그 다이묘에 대한 연구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から1点目でもう一つご指摘をいただいていることですが、1点目に関連してご指摘いただいていることですが、人身戦争によって豊臣政権が変局点を迎えたという分析は、可能だと思います。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점입니다만은 먼저 임진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도요토미 정권이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問題はそれを具体的な事例を挙げながらどう叙述する、あるいはどう説明するかだと思います。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のところ、うまく説明しているものとしては、ハング語、サーシプクページ、で研究した、谷哲也氏の論文がうまく説明していると思います。 예,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한 연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프로시딩의 49페이지에 아마 각주에 실려 있을 텐데요. 그 타니 테치야 곡철야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논문에 해당합니다.
それでは2点目に関わる意見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예, 두 번째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回の発表文で述べたように、蛮行や惨状、これらについては共通理解となってしまえば、研究者による言及が少なくなります。 그 만행이라던가 참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이해가 되어버리면 이에 대해서 서술하는 논술하는 연구자는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今回はこの点を意識して平和のためには蛮行や惨状に言及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ました。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그 만행이라던가 참상에 대해 그 평화를 위해서는 이 만행이나 참상에 대해서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歴史書の中でどのくらいの比重にするかという問いは、私には、難しい質問でした。 그 역사 서술을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술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예, 저 자신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若干の意見を述べますと、歴史書が誰を対象に何を目的しているのかに関わると思います。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역사상에서 누구를 서술 대상으로 삼고 무엇을 서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例えば平和のためにを目的としているのであれば、比重が高くなると思います。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를 이제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비중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では3点目に関わる意見を述べます。 예, 세 번째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ご質問は、軍事編纂研究所で、研究なさっている、そういう経験やお立場から来たものだと思います。 예, 이 질문은 역시 군사편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그 연구 경력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私の発表の視点が、日本、しかも蛮行惨状に偏っている、つまりは焦点を絞りすぎているのは確かです。 제 이번 발표의 이제 시점, 관점이라는 것이 만행과 참상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先ほどの、2番目のご質問とも関わりますが、広い読者層を想定するならば、どの事例をどういう比重で取り上げるのかといった、バランスが大切だと思います。 방금 답변 드렸던 그 2번 질문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그 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어떤 것을 반영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ご質問を誤解してなければと、祈りつつですね、これ以上を、回答としたいと思います。 예,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점을 이제 좀 염원하면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란데에게 코멘트할 것은 못하지만은 지금 두 분의 그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소가베 다이묘는 시국구 토백이 다이묘로서 임진 전쟁에 선봉장으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또 전쟁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 선생께서는 그 일본 군인들이 7년간에 걸친 만행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정작 훨씬 더 큰 만행, 더 큰 학살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약 6, 7만 명의 조선 민군, 관, 백성이 전부 학살당했습니다. 남원에서는 10,000명, 그냥 온 성을 통틀어 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학살을 했는데도 그러한 기록을 솔직하게 고백한 분은 없었는데 준호 교수님은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러한 것을 다 고백을 하고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자는 그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존경의 님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선조식이
관악묘의 설립과 관우숭배의 전개에 대해서 오늘 유보전 교수님 대신으로 우리 노대환 학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국대학교 노승석 교수님께서 지정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을 맡은 노승석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선동대학 유보존 교수님의 선조시기 관왕묘의 설립과 관우숭배의 전개 논문에 대한 글을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대환 학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논문에 대해서는 앞서 추가로 주신 내용 전에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질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아울러서 서두에 노대환 학장님께서 추가로 받으신 내용을 설명을 보니 그 내용 자체에 제 질의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관악묘의 설립, 임진왜란과 관련성 상당히 좀 재미롭고 그간에 다뤄지지 않는 점에서 좀 한중 교류 문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보자면 명나라 시기에 관우는 충의 절개와 부의 상징의 인물이었고 전쟁 승리의 신으로 추앙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왕묘 제전의 제도와 풍속화에 따른 관민의 봉제사 의식이 조선에 미친 영향관계를 주로 서술하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또 이번 세미나에 동양 평화를 위한 그런 새로운 진전이라는 주제에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본다면 조금 노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한중 문화 교류 차원에서 소개하는 차원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 유 교수님의 논문도 상당히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란 중에 관악묘 설치가 됐더라는 점, 선조 임금이 진린 장군의 그런 관악묘에 대한 설립을 하자라는 주청을 받아들여서 1598년 4월에 관악묘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지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숙종조 이후에 좀 더 관우에 대한 그런 의식 또 이것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다 보니 재앙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구복신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풍조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의미 있게 볼 수 있겠지만은 사료의 입각에서 임진왜란사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논지에서 본다면 그런 항해 전쟁에 있어서 관우신이라는 인물이 동아시아의 세계 대표적인 무장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지만은 그분의 영험한 실력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승리했다라고 이렇게까지 바로 이렇게 언급해서 한다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물론 반론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측면 이것은 저는 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료 중심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허균의 기록에 직권, 혈령, 관왕, 묘비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사찬 사료라고 보여지고
선조실록과 같은 관찰 사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승리 요인으로 관우의 그런 신적인 영험한 그런 보호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승리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어쨌든 한중 문화 교류 차원에서 흔히들 도원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장비, 유비, 관우가 거기에 주인공이고 어떤 전쟁 또는 큰 거사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 변함없는 그런 남다른 각오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장비, 유비, 관우 거기에 들어있는 인물이 바로 관우죠. 그래서 관우는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죠. 상징적이고 그러한 인물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 또 스토리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과연 그런 사료적인 내용에 있어서까지 바로 이거를 언급하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정 토론을 가졌고요. 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패널 주제에 관계없이 자유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흑명기 교수님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임진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측면으로 많이 접했었는데 그럴 때는 좀 임진 전쟁에 대비하는 조선의 대비책 같은 측면이 좀 이제 부각되는 측면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율곡 2의 10만 양병설 같은 측면도 있는데 이런 이제 앞선 시기에 외변이 진행되면서 적개심이 있었던 와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이런 외에 대한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대비책 측면은 없었을지 1차적으로 의문이 있고 그래서 파생된 측면이 이제 교수님 발표문 12쪽에서 이제 서술해 주신 조선의 문화적 우월감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현재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정보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이 전쟁 이전 대비에 대해서 좀 정보력이 부실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으면은 혹시 이런 문화적 우월감 때문인지 아니면은 좀 이런 문화적 우월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인지 좀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조선이 정보력 합양에 힘쓰지 않은 것이 뭐 문화적 우월감 때문이냐는 질문이신데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주관적인 질문이시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한중일 삼국 또 나아가서는 저 북방의 여진, 몽골, 거란 이런 민족들 가운데 15세기에는 뭐 조선이 그다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만 저는 16세기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요즘 생각하는 정보라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국 대륙에 있는 한족이나 북방민족 그리고 일본 열도의 일본에 비해서 조선이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고 별 관심이 저는 상대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7세기 초 정묘호란이 일어날 무렵에도 사실상 조선은 외부의 동향에 대해서
이 정보를 탐색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주 일각에서는 나왔지만, 그를 정권 차원에서는 이 사임 중에서도 대단히 강경한 주자성리학의 신봉자들의 경우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임신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외부 정보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제고가 됐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광조 그 속고뇌라는 여진족을 공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묘 호란 당시에도 이 신하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적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거나 밤에 자고 있을 때는 공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란 당시에 이제 지금 이름이 지역이 잘 나지 않는데, 우리도 제발 좀 정보 좀 수집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호소하듯이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보면 이 철저하게 농업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민족들은 이 씨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빤하거든요. 언제까지 씨 뿌리고 김 메고 수확하고 하는 게 빤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 뭐 탐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외구라고 하는 것도 이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은 해적질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외구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침략한 지역의 상황이라든가 이 정보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선의 비극은 16세기 해필이면 주변에서 그런 세력들이 통일을 이루고 강자로 떠올랐을 때 바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비극이 바로 하필이면 가장 열악한 그런 정보 의식 같은 것이 있을 때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답변이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플로어에서도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쯔노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와 달리 이제 일본 학계에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사 정리를 잘 해주셔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발표문 51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코의 수가 이제 약 2만 5천 개를 넘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다른 어느 통계에서 보기에는 그 일본 교토나 그 주변 그 코무덤에 묻힌 코가 12만 6천 개라는 통계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2만 5천 개가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것만 개수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봤던 통계와 조금 숫자가 좀 다른 건지, 그런 걸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万5000の根拠になっているのは、最も信頼ができる資料です。当時の資料。で、その資料は、日本語では花受取状と呼ばれていて、少し良くない表現ですが、花を受け取った領収書のようなものです。で、それを秀吉が派遣している、監督者、戦の付けが大名たちに渡す文書で、その最も確かなものだけで計算すると2万5000になります。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코의 숫자 2만 5천 개는 제일 신뢰가 가능한 사료에 입각해가지고 내놓은 통계입니다. 예, 당시 사료에 하나오케 토리조라고 하는 사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를 베어가지고 취득한
영수증 정도로 번역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료는 히데요시 당시에 이제 히데요시 아래에 있었던 이제 관료가 그 다이묘들한테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코를 배워왔는지를 파악한 그 숫자의 일종의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가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25,000개 정도라는 통계가 나와서 이 자료를 채택을 했습니다. 補足しておきますと、例えばある大名が亡くなった後に書かれる軍記物、そういうものの中にも花をいくつ添いだっていう記述が出てき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も含めて最大限拾っていくとおっしゃった数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 예, 한 가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각 다이묘, 임진전쟁에 참전했었던 다이묘가 죽었을 때에 그 다이묘에 대해서 쓰는 군기물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군기물에 보면 그 다이묘가 어떤 행적을 해왔고 어떤 그 전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곤 하는데요. 이제 그때에 그 임진전쟁에 참전해서 코를 몇 개 배워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써놓은 기술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모두 통계를 내가지고 잡는다면 최대 수치로 한 15만 5천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묘에 있는 숫자가 25,000에서부터 126,000까지 자그마치 5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걸 다 파가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대개 전쟁에서 전과를 보고할 때에 승리 보고는 과장해서 보고하고 패배 보고는 또 줄여서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오차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하시네요. 또 있습니까? 아, 네네. 송소장님. 네, 일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해군 생활을 38년간 하고 작년에 이제 마치고 지금은 이제 연구소의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군 생활하면서 특히 일본 해군들하고 우리나라의 독도함이라는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일본에 이렇게 입항을 하지 말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원활한 다른 나라 같이 군사교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들이 실은 오늘 주제가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야 정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삼국 학자들이 모여서 진짜 학자적인 양심으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출발점이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실은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한 국가의 역사학자로서 정말 역사적인 자기 자신만의 양심을 가지고 활동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뭐 동북공정을 해서 역사 왜곡을 했고 또 일본도 일본에서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은 정말 자기 나라를 비판하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학자적인 관심으로 양심으로 다 말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건데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가 지금까지도 어떤 이런 과거 역사로부터 우리가 진일보에서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셨지만은 일본 내에서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요.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있었던 한일 합방 이후에 1936년 어떤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 일본 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지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今回の発表で取り上げた、藤木久さん、北島万次さん、特に北島万次さんというのはたびたび韓国でもこういうシンポジウムだとかで人身マナーの話をしてきて、
この二方はやはり発表文でも書いたようにかつて日本がやった人心案、それから、アジア太平洋戦争の植民地化した、そういったものをやっぱ反省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大変強く意識していた2人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取り上げました。それでは今現在日本の学者たちがそういう姿勢で、歴史学を研究しまた発表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これも発表文の方の冒頭にありましたが、ちょっと最近はそういう意識が薄くなっ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私もこういう韓国である学術会議に行くっていうと結構周りから大丈夫なんですかっていう結構きつい場面を迎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言われるんですが、今回も大変学術的なご質問ばかりでむしろ安心しているんですが、少し反省も込めて言うと、やっぱり乗り越えようとする努力は先ほど挙げたお二方のような研究者はちょっと今い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이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문에서도 이제 언급했었던 두 명의 이제 일본 역사학자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후지키 사시라는 분이시고 다른 한 분이 기타지마 만지라는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은 모두 임진왜란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오신 분인 동시에 또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저질렀던 만행에 덧붙여가지고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성 의식을 갖고서 이런 역사학 연구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비추어 본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이제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은 최근 학계에서는 이런 반성이라던가 이런 의식이 다소 좀 옅어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문제로 학술대회가 열려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과 같은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이제 걱정드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학술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학술적인 질문들이 오고 가가지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 이제 반성 혹은 이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최근 그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특히나 요 후지키 선생님과 히타지마 선생님과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대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연우라고 합니다. 네, 제 질문이 세 번째 발표에 대한 질문이라서 누가 답변을 해주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분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정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조금 제고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야사이자 소설인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임진록에 있습니다만 관우가 명신종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관우고 신종은 유비의 환생이고 선조가 장비의 화신이니 가서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사 소설이라 믿어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에는 왜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관우를 신봉하느냐 이게 왜 나타났냐에 대한 반응이 이 소설자나 그 민간에서 어떻게 답을 나름대로의 답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가? 예, 돌발 질문을 받았는데 준비를 안 했지만 뭐 정사와 어떤 뭐 개인적인 사찰 자료를 말씀드렸지만은 정사 이외의 모든 자료는 다 무시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명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사료 내지 정사, 실록 등의 사료가 우선이어야 되고 그 이외의 뭐 설화적인 이야기들, 임진왜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목류, 도원동, 뭐 기타 등등 여러 설화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에도 물론 중국에도 임진왜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장비, 뭐 또 제갈량이 관계된 소설, 야사가 상당히 많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뭐 흥미롭습니다. 근데 정사 위주로만 가다 보면 워낙 양이 작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고 그런 미진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야사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설화적인 신화 이야기는 이야기고 정사 이야기는 이러한 팩트다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정확히 이것을 규명해가고 또 인용을 하는 것도 적절하게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우리 패널들 그리고 발제자님들 감상담 혹은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현욱 총군 저부터요. 보통 이럴 때는 첫 번째 발표자부터 이제 한 말씀씩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오늘 그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늘 존경하던 이제 그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제에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말에 전국 역사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역사교육연구회 그쪽 학술회의에 이제 제가 발표했던 게 임신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식과 역사서술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를 그냥 딱 한 줄로 말하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일본이 임진 때 침략을 했을 때 조선과 명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웠듯이 중일 전쟁 때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당, 중국이 이제 연합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6세기 말에 있었지만 그 역사적인 경험이나 그 흔적은 1940년, 41년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런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이 전쟁 자체가 동아시아 평화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제 역사의 경험으로서 이제 되새겨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면서 별로 없습니다. 아까 한명희 선배님께서 답변하신 걸 저보고 저희 한번 보자고 그러셨습니다. 뵙기 전에 한번 저희 변명을 한번 드리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아까 이제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와 힘의 문제를 했는데요. 한국 역사학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몇 가지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대체 본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약체라고 하는 의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많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절대화된 힘도 있습니다. 상대화된 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학은 현재적 관점이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세기에서 어떤 파워의 규모에 대해서 뭐 저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체 본다면 경제적인 파워에서 본다면 15세기보다는 좀 형성되어 있는 느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 차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저는 볼 때는 이제 조명 간의 블록화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그 과정에 이제 조선의 명예 편입됐다고 볼까요? 뭐
명에 좀 더 일체화되고 있는 과정들은 실은 그 당시 순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속고내 같은 경우도 대표 사례인데 그런 사례는 뭘 의미하냐면 적극적인 개입이나 어찌 보면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좀 현실주의적 개입 그것마저도 너무할 정도의 어떤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정도의 어떤 뭐랄까 사고의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조명 그 16세기 후반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는 약체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체화의 문제가 아니라 약체화라 생각하고 약체화된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어떤 그 적극성 이런 문제가 오히려 지금 이제 그 21세기 중반을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뭐 이게 하는 말 중에 15세기 조선일 것인가 16세기 조선일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힘이라고 관점에 본다면 아마 16세기가 아마 15세기보다 높았을 겁니다. 국가의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본다면 그러나 행위의 적성이라든지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주도라는 관점에 본다면 아마 15세기가 훨씬 앞선 시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속고내 같은 사례들은 아마 힘의 부족이나 어떤 사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동아시아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그 뭐랄까요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조선사의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힘에 대한 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이 21세기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불안정 요소에서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합니다만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타고넘는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거냐. 우리 역사에서 항상 본다면 위기라고 하는 관점과 약체화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는 관점, 그 다음에 적극적 행위하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좀 한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말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김경록 연구관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동양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진이지 않습니까? 왜 동양 평화를 내걸었느냐? 동양 평화가 이게 자꾸 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깨어질 공산이 없지 않아 있고 1942년 1월 초에 그 일본이 마닐라를 점령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한 달 후에 마닐라를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그해 며칠 후에 일본 오사카 옆에 그 오바마이 공원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한 2만 명의 일반인과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봉고제를 지냈습니다. 무슨 봉고제인가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패를 모셔놓고 당신께서 이루려고 하던 그러면서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의 봉고제를 하고 2만 명의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려고 하던 그 뜻이 뭐냐? 그 답은 35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350년 전에 바로 딱 300해보다 35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닐라에 있는 스페인 총독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무렵에 또 다른 삼국 처치에 대한 수인지요, 빨간 도장에 찍힌 문서를 공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본 땅은 이건 너무 작고 외지다. 우리는 이 일본 땅과 대륙에 걸쳐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즉 명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천황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조카를 깜빡으로 시켜가지고 통치하고 일본은 황태자에게 주고 조선은 뭐 자기 양자한테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뭘 하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닝보에 앉아가지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천주국을 정복한다. 천주국을 가는 중간에 뭐 고삼국, 대만이죠. 루손, 시암, 뭐 이런 나라들은 뭐 그냥
가는 길에 다 정복을 하면 된다. 말하자면은 대동아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던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제1로에 상륙한 곳이 이제 조선이었는데, 아까 한명기 교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순신의 존재. 이순신의 일본 수군의 황해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제해군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그때 만약에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의 일본의 이 군사력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양 평화는 산산조각이 되는 것이지요. 말 바꿔서 하면은 이순신이야말로 이 동양 평화를 수호한 그러한 큰 공로자인 셈이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순신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갔고 또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에 삼국 간에 수많은 전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우리 후세들은 어디 나라를 이사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만년, 10만 년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후세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동양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 주제를 정한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임진 전쟁하고 관계는 좀 없지만은 저기 일본 규슈 미야자키 현인가요? 거기 가면은 남고성 남향촌이라고 있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1600년 전에 백제 유민들이 와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생활 풍습이나 전통이 남아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규슈에 가면은 조선에서 잡혀간 도공 2, 3평을 모시는 사해야마 신사 그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쪽에도 있어요. 진도에 가면 진도 외덕산 여기에는 이제 그 명량해전에서 죽은 왜군 시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레 장례를 지내주고 했던 곳인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하토야마 총리든가요, 그분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해연구소에서는 여기에다가 앞으로 양국 간의 평화 교류를 위해 가지고 평화 공원을 만들려고 진도군과 접촉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쪽뿐만 아니고 중국 쪽은 또 어떠냐? 중국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 전쟁 중에 이제 돌아가지 못한 중국 사람들, 그리고 명청 교체기에 한국으로 이민 온 중국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사당을 지어주고 또 기념관, 기념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제 상호 연구소위 간에 자매개념을 한다거나 상호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의 학술 회의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평화를 위한 뭔가 전진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제 말씀 마치고 한 교수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하고 김경호 교수, 노영구 교수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큰 말씀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노영구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파워하고 그 파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한반도를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차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죠. 예를 들어서 이 백제가 멸망하고 3년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백강 전투, 그 백제 유민과 일본에서 보낸 원군이 이 당나라하고 신라 연합군하고 싸워서 패했던, 일본사에서는 백총강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백총강 전투에서 당나라에게 패하는 바람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 1592년, 그리고 세 번째는 청일전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반도를 놓고 대륙 중국과 열도 일본이 다툰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각 속에서는 중일 대결의 장소이지 한반도 자체의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거는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요 근래에 깜짝 놀라는 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총강 때는 우리가 일본 세력을 한반도에서 구축했는데, 임진왜란 때는 일본 세력을 몰아내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고, 결국 청일전쟁 때는 지는 바람에 일본에게 한반도를 넘겨줬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도 인용하시고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제일 조명을 잘하는 사람은 그 나카무라라는 분입니다만, 이분이 70년대에 낸 일본과 조선이라는 책에 보면 아예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없습니다. 이건 일중전쟁이고 중일전쟁이지 이 한반도는 안중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출발은 이런 겁니다. 그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참전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조선 참전을 거부하거나 조금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구려의 후계로서 이 당나라 이래로 꽤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강한 고구려의 후예가 왜 일본에게 며칠 만에 수도를 빼앗기고 왕이 의주까지 피난와서 우리에게 원병을 청하느냐. 이건 아마도 뭔가 흑막이 있을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과 담합해서 고구려의 고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이 풀린 다음에야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명군이 전투를 벌입니다만, 자, 전투를 벌여서 평양에서 이길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강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제 전투에서 깨지면서 이 강화역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강대국의 맨 얼굴을 드러낸 거죠. 즉 그때부터는 조선은 안중에 없고 중일이 담합을 해서 알아서 휴전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에게는 밀실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결국 한 국가가 어떤 사연을 거쳐서 그리 되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상대방에 비해서 약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담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며칠 전, 바로 그저께입니다만,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되면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놀라는 기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핵을 최소한 10,000km 이상 ICBM에 실어가지고 날릴 수 있는 나라는 4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여러분, 영국하고 프랑스도 북한 정도의 ICBM이 없어요. 왜? 아이젠하워가 영국과 프랑스의 핵을 허용할 때 조건이 뭐냐면, 니들 핵을 가지고 있대, 북미 대륙으로 날아올 수 있는 ICBM은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이제 좀 심각하게 말하면 15,000km의 ICBM을 갖고 있는 북과 트럼프가 담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미국에게만 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 니들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담합도 사실은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라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걸 제일 좋아하는 3명의 지도자가 네타냐후, 푸틴, 김정은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지금 뭐 미중 경쟁 과정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현실에서 한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한 해답은 저는 상식적으로 다 도출할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지금 정도의 경제적 역량을 더 높이거나 유지하는 문제, 역량 강화겠죠. 저 여기 일본 분도 계십니다만,
한국이 1인당 GDP나 구매력 기준의 GDP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요새 N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한국에 대한 존재감이 달라져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한국을 나름대로 변수로 생각하는 거지. 뭐 임진왜란 당시 존재 정도라고 하면 저는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이 역량 강화 다음에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내부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 역량 강화와 내부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좀 주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는 그런 액션 자체를 주동적으로 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약체성이라는 말이 갖는 함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 표준에 맞을 정도의 약체성,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 한 12위권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흔들리고 한국이 지금 피크에 와서 피크라는 말이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올라왔다는 긍정적인 기능일 수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계속 앞으로는 다운될 일만 남았다는 우울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나 특히 정치권의 어떤 냉정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솔직히 한국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과거 얘기만 하고 있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가 심히 걱정된다는 차원에서 그 임진 전쟁을 빌려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피력해 봤는데 뭐 노영구 교수님이 계속 나름대로 문제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다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私が初めて韓国に来たのは2006年のことで、協定校の東北大学の訪問が初めてでした。 예,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06년에 협정교이긴 한 이 동국대학교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それ以来、韓国に自分も一人で行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ようになって、2006年以降ですね、10年間ぐらいは毎年のようにウェソンを一人で回るということをしました。 예, 그 이후로 이제 혼자서도 이제 한국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006년 이후 10년간은 거의 매년 그 외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곤 했습니다. ご存知の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祖先舗、雲町、こういったところのウェソン非常に残りが良くて、その現地に行くとやはり大変な戦争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が実感できて、資料を読む目も変わりました。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서생포 행성이나 이제 웅천외성 굉장히 보존 상태가 이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엄청난 전투가 있었겠거나 하는 것을 이제 시간을 실제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료를 읽을 때의 감정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そういう形で朝鮮人種戦争の研究を続けてきたわけですが、2017年には東北史学の雑誌ですねに朝鮮人種戦争の論文を出すことができました。でその元になっているのが、ここであったシンポジウムで、確かノデファン先生に司会をしてもらいながら発表した記憶があります。 예, 그렇게 해서 임진전쟁 연구를 지속해오는 가운데 2017년에 동국사학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 모태가 되었던 것은 같은 장소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노대환 학장님께서 사회를 맡으셨던 그 심포지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그 논문에 실리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でその東北史学に載せていただいた論文を、今日何度か話題になった藤木久さんに送ったところ、こういったシンポジウムを日本人も加わってや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ご自身の世代からすると、大変な驚きであるということを、ご返事いただきました。 예, 그때 동국사학에 실었던 논문을 이제 발표문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 후지키 사씨
이 선생님께 보내드렸었는데요. 우즈키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 학자도 이런 심포지움에 참가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やはり、研究者といえどもやはり世代ごとに日本と韓国、韓国と日本の関係を見る目が、違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わざわざ韓流ブームなんていう日本語を出すこともないかと思いますが、若い世代は大変、韓国のことが、好きです。 예, 역시 연구자들도 이제 세대별로 한국과 일본 관계를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류 붐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韓日関係、というのはおそらく国民レベル、一般レベルではもう過去にないほど良い関係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ただ政治的な関係になると、やはり日本の保守勢力っていうのは、アジア太平洋戦争も含めてなんですが、あまり反省ということを好まない人たちがいるということで、なかなか言いづらいですが、そこがやはり韓日関係というのが何か乗り越えられない壁がまだある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그 일반 국민 수준에서는 아마 과거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계속 이제 나쁜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요 문제의 핵심적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그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요것이 현재 한일 관계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今日のテーマでもあったわけですが、これからの東洋平和について考えるとき、やはり韓日関係というのが、しっか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私は考えています。そのためにも見たくない過去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人心戦争の研究をして、どんなこと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一般の人にも説明していき続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예, 오늘 주제, 심포지움 주제이기도 했었던 이 동양 평화를 위해서도 이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 자신도 임진 전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신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을 가졌습니다. 성의 있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고 하는 중에 우리 패널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들 나름대로 크게 배우고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다 건너 오신 준호 교수님, 이때까지 가미가이토 씨, 이타지마 만지씨 이런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준호 선생님께서 우리 지한파로서 또 친한 인사로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모든 토론을 마치고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인재 자장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동국대 문과대학 여예연구소 주최 한중일 3국학자 초청 학술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